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한일 관계 문제, 대한민국 국민들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과연 좋아할까? 야,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막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는지 오늘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 함께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궁금증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본에서는 야, 이번에 이제 한일 문제 역사 왜곡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국이 완전히 과거사 문제를 정리해 준다라고 해서 좋아서 박수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거의 감동을 넘어서 거의 뭐 환희죠. 환희. 네. 예,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죠. 네. 이 이상. 자, 그 말은 이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된 것인데 이게 그러면 영원 불변의 우리가 불가역성 뭐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원히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10년 100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왜 한일 관계가 그렇게 긴장이 높아졌느냐.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거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어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 위안부 3자 대위 변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겠다 해서 아무리 바로잡을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그러니까 아베가 이제 약속 어기는 나라, 거짓말하는 나라 이러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수출 규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음번에 뒤집을 테면 뒤집어봐라. 오히려 윤석열이 다 해줬는데 또 그거 푸닥거리 할 거냐. 엄청나게 비용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쉽지도 않고.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 그랬거든요. 단지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간적 입장을 취했다고. 제대로 우리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다음번에 일본의 일종의 어떤 고압적 자세가 다음 정권인데도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어떤 그 전임 정부가 했더라도 외교적인 행위면은 어쩔 수 없이 계승해야 되는 게 계속성의 의무라는 게 있고, 꼭 정파의 입장, 정당권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뒤집고 싶어도 뒤집을 수 없는 게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정부에 주는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 이제 거꾸로 돌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거꾸로 돌린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지금 그러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한국 방문을 하는데 뭐 독도 조약물을 지우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은 제가 시민의 위치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굴욕적이다. 굳이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기시다 조라고 독도 조약물을 없애고 있다. 뭐 이런저런 핑계는 있습니다. 그 핑계를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공교롭게도 기시다의 방안에 맞춰서 일본에게 자극적인 우리는 당연한 독도를 조약물을 치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한두 군데라면은 조형물이 노후화돼서 그렇게 되겠다 하는 말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지하철역에서만 세 군데,
전쟁기념관에서도 또 나타나고 시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건 뭔가 의도성이 있다. 옛날에 88 올림픽 있을 때 저 서울 시내 개고기 못 먹게 다 단속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국 보기에 그 창피하다고. 지금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독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본이 민감하게 나오니까 이 저기 시내에서 조형물을 치우는 건데 그 이번에 치운 데가 김포공항역, 이태원역, 시청역, 일본 관광객이 많은 데잖아요, 여가. 그리고 전쟁기념관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자,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지우기죠. 내피셜로. 불편한 거죠. 누구에게 거예요. 불편한 건데요? 아니, 기시다한테? 그러니까 일본의 마음이죠. 일본의 마음. 그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부분들 보면은 뭐냐면은 이 자체만을 보면 이해가 안 가시지만 이걸 큰 틀에서 이해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일본이 그 인도로 진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일본의 생존 전략에 우리가 흡수된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안보 협력입니다. 네. 한미일 안보 협력. 거의 알려져 있지가 않아. 그러나 이 속 내용도 제가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은 이제 생존, 운명의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운명 공동체로. 네. 그러니까 이것이 최상의 목표고 그걸 이제 대통령 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이런 데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다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시다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건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문서도 한국이 제안했다는 거거든요. 한국이. 그리고 전에 요렇게 비유하시면 딱 아실 거예요. 2년 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징용 문제, 강제 노동 문제를 갖다가 제3자 변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물에 반 컵을 채우면은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워줄 거라 그랬죠. 그랬던 말 기억나시나요? 기억나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일본은 물에 반 컵만 채우면 계속 자기들이 마셔버리고 나머지 반 컵은 채워주지도 않았죠. 근데 그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이거예요. 네. 그 말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격분했다는 거거든. 왜 일본이 반컵 채워준다는 이런 말을 하냐 이거요. 네.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거거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매국노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일본에 부담되는 얘기를 왜 하냐. 이건 우리가 해주는 건데. 그리고 왜 그러냐고. 왜 이 사람들은 일본에 부담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분노해서 이 정권이 정말로 순일이 아니고 매국 정권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일본의 마음은 의식해야 한다. 이 정신세계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본 우익이 일본 내에서도 다수는 아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옛날 군국주의, 이제 아시아의 지도국이던 시절의 영광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플러그를 꽂으면서 일본에 이렇게 우리의 역사, 사상, 문화를 상납한 게 있어요. 요걸 한번 잘 보시면 돼요.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신아세아 저널이라는 데 기고한 논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국은 과거에 소련에 했던 것처럼 이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펴서 완전히 중국이 쓰러지고 굴복할 때까지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미국, 중국에서 등거리 외교하는 시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미국의 응징, 견제로 인해서 중국은 곧 쓰러진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곧 망한다 이 얘기예요. 중국은 망한 나라, 곧 망할 나라 이 얘기예요. 이런 게 상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논문은 정말 기특하기가 그지없어요. 지금 일본이 보는 전략은 대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양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국은 같이 안 간다고.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소중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권력의 핵심부들은 아니야, 중국은 곧 망해. 일본하고 같이 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 우익의 코드에 정확히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역사 문제도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대화됐다는 사상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 우익들이 얘기하는 이 자기가 동아시아에 있어서 문명화를 선도했다는 거거든요. 문명화. 그러니까 그 식민지의 근대화됐다는 게 그게 일본 우익이 얘기하는 문명화 담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골라서 딱딱 써준다는 뜻은 뭐가 되느냐? 이제 일본과 협력하는데 우리 내부에 걸림돌은 없다. 걸림돌은 없다. 과거의 경우 보면 한일 간의 협력이 잘 되다가도 뭔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 같은 이런 갈등적 사안이 벌어지면 다 올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다. 앞으로는 이거를 곳곳에 보초를 세워 역사, 문화, 교육 모든 군데에서 보초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그 민주, 평화, 어떤 독립 정신이 들어오는 길목은 다 차단하고 지어놨으니까. 이게 국익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생각, 대통령의 생각, 김태호의 일종의 작업, 인식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겨레 칼럼 마감하고 왔는데 오늘 밤에 이제 온라인판에 나갔는데 제목이 망상이 정책이 될 때예요. 예. 망상이 정책이 될 때. 어떤 하나의 망상과 같은 담론이 있어도 정책화될 때는 그게 이론 사상화되고 그 다음에 정책이 되는데 이 정부는 그 단계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론화 과정이. 예. 근데 왜 이렇게 하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심지어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건 안 된다. 너무 많이 나갔다 이거. 왜 독도 문제 건드리는 순간 끝이다. 이것은 보수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곧 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국민들 민심, 표 이런 거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이 그 망상이 정책이 되었다? 또는 망상적 사고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것은 너무나 큰 이렇게 의구심으로 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들의 이런 행동을.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존 미어샤이머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이 이게 제가 주변에 많이 권하는 책인데 재미는 없어요. 네.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국가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비합리적인 경우는 그 망상이 이론 사상 작업을 안 거치고 바로 정책이 될 때 예. 또는 정부 내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을 때 자유로운 토론이 없을 때 이때는 비합리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바로 그 모델이에요. 뭐 지금 우리 정부의 그 어떤 사상 체계를 보면은 우선은 이데올로기적 접근법으로서 자유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우익의 사상을 수입한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공류의 2025년 통일론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태극기 부대의 종교적 어떤 국가주의, 요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잡탕의 지정학을 구성했다. 네. 잡탕 지정학을 구성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체계적인 이론 사상으로 정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야말로 잡탕이다, 잡탕. 이것저것 끌어오. 그랬는데 원래 일본의 우익 사상 자체가 잡탕이다. 저도 일본에 원래는. 많이 가보지만 뭐 일본의 우익 사상이라는 것은 특정한 정파가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주류로 편입되지 않는 논리로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비주류였다가 주류로 올라오는데 정말 장악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라 팔아먹는 짓과 똑같은 것이다. 주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뭐 만세를 부르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국가의 중요 정책에는 국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역사적 근원이 무엇이냐 또 민심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정책의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전혀 이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책임도 좀 있는 거예요. 이 네. 정부가 여러 번 그 극단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신호를 많이 보였을 때 우리나라 지성들이 이런 문제를 치열하게 과연 논쟁했는가, 이런 면에서 욕은 했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미흡함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아 태평양이 인도 태평양으로 바뀌면서 아시아가 빠질 때 그때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된 거냐 논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일본 우익사상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저는 지금 1941년에 지정학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941년 6월에서 7월경에 일본 엘리트들이 중요한 그 판단의 기로에 놓입니다. 원래 저 일본이 20년대까지 고도 성장하는 아시아의 지역 패권자였는데 30년대 들어와 대공황으로 푹 주저앉았다가 30년대 말에 미국이 상품 무역 수출하고 그 에너지 금수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일본 자산을 동결해버려요. 이때 일본이 치명타를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간 7% 되던 경제 성장률이 1%로 내려가다가 급기야는 1940년대 들어갈 때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그런데 이 포위망을 일본이 돌파하려면은 동인도의 네덜란드령의 그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유전이 나온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기 석유 금수 조치를 풀려면은 거길 쳐들어가서 인도로 가서 거기서 일본이 주도하는 자급자족 경제, 이게 말하자면 대동아 공영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구성해야만 일본은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심사숙고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강대국을 자극하는 거는 조심하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의견이 들어온 건 뭐냐면은 그냥 동인도로 들어가면 미국이 와서 때려 부순다. 그러면은 애써 가가지고 네덜란드하고 싸우는 게 중요하냐, 그걸 방해하고 차단하는 미국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동인도로 가지 말고 일단은 미국의 발목부터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진주만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잡고 전쟁을 하는 중에 협상을 하면 이 땅은 우리가 먹고.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우리가 이 전략 지정학 개념에서 이 본질과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때 원래 진주만이 목표가 아니고 인도가 목표예요. 네. 인도가. 그런데 8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일본이 말할 때 자기들 생존 전략의 핵심은 인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아베가 이걸 2006년에 이걸 발명했을 때 그때 뜻은 뭐냐 하면은 인도가 중국의 대체 시장이자 대체 초강대국이 될 거라는 전망하에서 이게 출발점이고, 이 출발점은 그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가 늘상 하던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만주국만 갖고 만족 못한 일본이 인도로 쳐들어가는데, 그게 현대적으로 부활해서 정교한 다시 옷을 입고 다시 이론적인 미세 조정을 거쳐 나온 게 인도 태평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저기 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친일파들에 맞아떨어졌냐면은 원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 초에 중국은 곧 망한다. 네. 중국은 곧 폭삭 주저앉는다. 그러면서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요 정도 수준의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설득이 잘 되거든. 그리고 뭔가 정신없이 이게 이쪽으로 편향된 시각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한술 더 뜬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한미일 집단안보체제 나토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유럽의 나토가 1949년에 출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4년까지 이제 꼴을 갖춰 나가는데, 이게 나토를 만들려니까 유럽 내 국가 간의 해묵은 역사, 영토, 문화적 갈등을 일단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 청산이 더 빨라진 거예요. 네. 영토 문제를 다 전후 질서에 맞게 서두른 거는 나토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우리도 아시아판 나토를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급해진 거예요. 그 역사, 문화, 영토 문제가 이런 게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민의 욕을 먹어도 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조선일보 시각인데,
그래, 친일파 논쟁, 소모적인 논쟁, 대통령 지지율 하락 다 좋다 이거야. 친일이라고 욕먹는 것도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안보상의 이익이 더 크잖아. 이거지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탁견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저도 도같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김종대 의원이 하시는 말씀 듣고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뭔가 인식에 착오가 있는 사람 또는 지나치게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도된 사상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만 좀 더 크게 넓게보면 그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하에서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익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착오 속에서 아예 북한, 러시아, 중국을 배제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가는데 앞장서자. 그럼 과거사 정리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보는 이상한 현실의 진짜 본질과 예. 핵심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본질이고 본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은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문제, 또 뭐 저기 그 뉴라이트 문제 이런 문제로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일본의 아베는 2006년부터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자기네 생존 전략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로 가야 산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오랫동안 다듬고 해왔을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은 어느 날 윤석열이 갑자기 집권해가지고 이런 거를 확산해 가는데 일본 우익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사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도 불과 몇 개 안 되고 사상도 빈약하고 이론화된 것도 없고 공론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오만 그냥 떨거지들을 다 끌어모은 거야, 얘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정광훈 태극기 집회도 오라. 네. 그게 신원식이죠. 예. 거기도 오라 그래. 그다음에 낙성대 연구소 반일 종족주의 거기도 오라 그래. 다 끌어모은 거예요, 이걸 다. 그러다 듣보잡들이 온 거야 또. 그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김태호입니까? 네. 김태호입니까? 네, 이분이 그렇습니다. 학자죠. 이분은 어떤 분인지 저도 글을 통해서 본 적은 있지만 오늘 설명을 해주시면 이분은 학자 출신이고 MB 정부 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던 경력이 있고 그때도 이런 짓 했었어요. 이런 짓을 그러다 했고. 쫓겨난 거야. 쫓겨났죠. MB 때.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말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출범에 지대한 공헌을 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박근혜하고 당내 한나라당 경선할 때 뉴라이트가 이명박을 선택했던 게 그게 대통령 후보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서 김태효도 뉴라이트 출범할 때 백인 선언에 들어가 있던 인물이긴 하지만은 이런 사람 몇이 권보로 들어왔는데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MB가 뉴라이트하고 결별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김태효가 쫓겨난 배경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 보수가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MB 정부가 뉴라이트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정부의 아웃사이더들의 모임들, 여기를 만든 거고. 근데 절치부심했죠, 10년간.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주류 집단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주류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전통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군인, 외교부, 국정원 이런 데 먼저 손을 댔다고. 그래서 이 사상을 바꿔놓는 개조 작업이 들어갔던 것이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산하기관에 이렇게 또 언론사에 이런 데다가 보초를 다 세워놓는 거거든요. 김태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냥 친일 군국주의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표현할 수 한마디로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사이비 지정학자다. 사이비 지정학자다.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히틀러가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인 1919년에 사이비 지정학자인 하우스호퍼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하우스호퍼가 게르만족, 즉 독일인의 생활권 개념을 유명한 개념이라 레벤스라움,
레벤스라움. 그게 생활권이라는 독일어라는 네. 건데 독일이라는 나라의 국경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국경 밖에 독일어를 쓰고 독일 민족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경이 이렇게 제한돼서야 되겠냐? 이게 생활권으로 확장돼야 된다 이거지. 이게 확장 개념이거든요. 네. 이게 독일인 생활권이란 개념인데 여기에 히틀러가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나치당의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다고. 이게 훗날 체코 폴란드를 침공하는 침략 사상의 기본 논거를 여기서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어떤 침략 전쟁이나 이 어떤 전쟁은 그걸 촉발시킨 사상의 씨앗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하우스호퍼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하우스호퍼가 정권 2인자가 돼. 괴벨스하고 나란히 반열에 쓴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히틀러하고 또 결별을 해. 러시아 침공을 반대했다가.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가긴 하는데 하우스호퍼라는 인물이 그 티벳 밀교에 심취했다고. 티벳의 불교가 밀교예요. 네. 비밀 종교라는 뜻이에요. 밀교. 개인의 어떤 선을 중시하죠. 그런데 그 나치 문양 있잖아요, 요거. 이걸 좌우를 바꾸면은 예, 맞습니다. 그게 티벳 불교 문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티벳 불교 문양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나치 문양으로 써요. 이게 하우스호퍼가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할 때도 티벳 승려들을 불러다가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면서 지정학자고 사이비 지식인입니다. 네. 그런데 김태효 경우를 보면은 김태효가 얘기하는 어떤 중국은 곧 망한다는 거는 실증적인 어떤 근거나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말하자면은 그냥 헛된 믿음입니다. 이게 출발선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전쟁 억제력과 우리 군사력이 융합하는 이걸 이제 기본 모델로 삼아가지고 판을 짜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일본 우익 입장에선 이게 매우 중요한 신호지. 네. 김태효가 썼던 모든 논문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낙하손해상 1회 수상자가 김태효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사키 재단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일본 우익 장학생인데 여기가 안보실에서 대통령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 사람이 다름 아니라 일본 사상을 수입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 편향된 논리를 주입시킨 사이비 지정학자라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왜 하우스호퍼한테 그렇게 빨리 경도됐느냐? 머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때 히틀러가 하사로 1차 대전에 침공하다가 제대하고 나가지고 민헨에서 이제 파시스트 운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극장에서 간판 그리던 화가였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세뇌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은 머리가 비었다고 했지만 뭐 그럴 리가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리분별 판단 이런 거 한다고 보면 일본에 이렇게 정말로 저자체로 한다는 것, 독도 조형물을 다 치운다는 것, 이거는 대통령으로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뇌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집단화돼 가지고 예. 어떤 행동 매뉴얼이 이제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담론 수준에 그쳤다고. 비록 뉴라이트들이 정권 내에 있다 하지만은 담론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행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실행력을. 자, 이번에 9월, 10월 중에 기시다가 한국 오는 거는 기정사실로 보시는 거죠? 그건 이미 확정된 겁니다. 확정이 됐고. 예. 그러면 오면 뭔가 한 발 더 진척되어 있는 결론을 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상해보면 더욱더 굴욕적으로 뭐를 내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지금까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뭐 그 외에도 독도 훈련 포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청구서라는 게 끝이 없는 거고. 혹시 이번에 독도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독도 문제는 이미 우리가 공개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이나 공개하고 뭐 해병대가 하고 있는 거 다 취소했기 때문에 예.
이미 한국은 할 만큼 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합동군사훈련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기시다의 꿈은 그 얼마 전에 바이든하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때 일제히 미국 언론이 미일 동맹이 새로운 차원에 올라섰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남중국해, 대만 해협이에요. 이런 걸로 모든 그림이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월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그래서 트라이얼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프레임워크라는 TSCF 요 문서가 이제 발간이 되거든요. 네. 이게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그게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내용 조율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까지 대만 해협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거든. 지금 미국, 일본은 중국을 억제하겠다고 이미 대만 지키겠다 다 해놨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한국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고. 독도 또 문제도 남중국해도 그렇고. 남중국해도 어쨌든 중국의 확장 전략에 이제 미국이 나서서 일본을 통해서 저지하자 뭐 이렇게 네. 좀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미국에서 여러 번 윤석열 정부에 독촉장을 보냈는데 윤 정부가 아직 답변을 안 했어요.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안보협력 문서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앞부분에 이제 기본 취지 목적 같은 게 수록이 될 건데 지금 이걸 일체 비밀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원식이 얼마 전에 가서 초안에 각서 서명하고 왔는데 일체 내용 못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밝힐까 이게? 왜? 그럼 이미 진도가 나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도라고 하면 그러면 대만 해협에서 뭔가 충돌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개입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모든 이 문서 작성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하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뉴라이트가 이제 외교안보 전략을 완전히 독점하면서 사고는 쳤지만은 얘들도 국민 무서운 줄은 알거든. 그러니까 이 표현의 수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자, 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을 자극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볼 게 뻔한데 그것도 막아야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로 보면 영토 주권과 관련된 독도 문제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거나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니 그거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외교관들은 절충적 그 대안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쟁 수역으로 한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도에서의 어떤 과도한 군사적 행동을 우리가 그냥 자제하는 선에서 그리고 일본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야지. 이거 헌법에 영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노골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노골적이지 않지만 우회적으로라도 한다면 그거 뭐 뻔히 그 속셈을 알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네, 글쎄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기시다가 그러면 방문하는 것은 윤석열 기시다 두 사람의 한일 관계를 훨씬 더 돈독하게 만드는 목적. 자, 이것이 제일 크다. 근데 이미 여러 번 만나서 돈독할 대로 돈독해이고 또 금방 또 기시다는 이제 곧 나갈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뭐 지도자 간에 뭐 이제 곧 사라질 지도자를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연장선에서 마저 다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을 이제는 논의할 거예요. 독도 문제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일본 당시에 상케이 요미우리 뭐 둘 중에 하나였을 건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정부 안에서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해버렸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뭐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했다. 이거 혹시 답받으러 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재작년 3월에 기시다가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예. 할 때 윤석열한테 독도 얘기 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뭐 시인도 부인도 못 하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윤 대통령이 그냥 일본식 표현대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자살행위니까. 이건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네. 예. 이건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탄핵의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윤 대통령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이런 문제를 일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를 하겠죠. 뭐 방법은 많아요. 이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다고. EEZ라고 하는 거. 반면에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 안 했다고. 일본은 했는데. 그래도 갖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독도가 양국의 그 EEZ에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 수역이라 그래. 네. 해양법 용어로 중간 수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중간 수역에서의 뭐 어떤 영토 관리라든가 또 양국의 어떤 배타적 경제 수역 존중이라든가 이런 뭐 다른 의제로 포장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국민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중심에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역사적으로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과 오랜만에 뵈면서 레이다 했는데요. 국민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다. 좋은 정권을 뽑아야 하고 그 정권이 제대로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깊이 있는 내용 함께 나누면서 국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마키아벨리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스픽스를 위해서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96만 명 여러분들 덕분에 넘어섰고요. 곧 100만 명으로 달려가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화이팅 하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1